해군 훈련소의 시계는 바깥 세상의 시계보다 30배는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다. 윤재호 신병에게 하루는 끝없는 구령과 땀, 그리고 고통의 연속이었다. 파랗게 질린 새벽 공기 속에서 시작된 띵걸음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저녁 점호 시간까지 그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혹사당했다. 정신을 차려보면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눕는 순간 찾아오는 잠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기절에 가까웠다. 윤재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훈련의 고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소속 소대 선임 조교인 박상우 하사의 지독한 눈빛과 비꼬는 말들이었다. 박 하사는 훈련병들을 인간 이전의 존재로 취급하는 듯했다. 특히 재호에게는 유난히 가혹했다. 재호가 실수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박 하사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즉시 군기 위반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전투복을 단 1mm라도 흐트러뜨리거나 식사 중 숟가락 소리를 조금이라도 크게 냈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지옥 같은 얼차려였다. 윤재호, 너 지금 내 발걸음 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나? 지금 행군하는 줄 알아? 다시 해. 내가 걸을 때마다 이 훈련소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야 정신 차리지. 어느 날 화장실 청소 검열 시간에 박 하사는 세면대 수도꼭지 아래에 물방울 자국 하나를 찾아냈다. 아주 미세해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윤재호, 이 오물을 봐. 내 정신 상태가 지금 이 물방울만도 못하다는 증거야. 이 더러운 물 한 방울이 내 부모님 얼굴에 튄다고 생각해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박 하사는 청소가 끝난 후에도 재호를 따로 불러 세웠다. 벽에 기대어 쉴 새 없이 신병의 이름 앞에 폐급 작거 같은 모욕적인 단어를 붙여가며 폭언을 퍼부었다.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 말살이었다. 20분간 지속된 언어폭력 후 재호는 소대원들이 잠든 깜깜한 생활관 복도에서 홀로 원산폭격 자세로 밤을 지새웠다. 머리가 바닥에 닿아 울리고 어깨는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훈련소에 들어온 지 4주, 재호의 수첩 구석에는 흐릿하게 적힌 부모님의 주소가 있었다. 매주 한 번씩 지급되는 편지지를 손에 쥐었지만 그는 단 한 줄도 적을 수 없었다. 밥 잘 먹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온몸에 새겨진 멍과 피로 그리고 박 하사의 비웃음 소리가 목을 막았다. 너무 힘들다고 솔직히 적자니 바깥에서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차마 펜을 들 수 없었다. 편지지를 침낭 속에 숨긴 채 재호는 다음 날의 아침을 기다렸다. 다시 조용히 박 하사의 눈에 띄지 않게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 고단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재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훈련소의 흙먼지와 박 하사의 차가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훈련소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하나의 폐쇄된 성과 같았지만 정문만큼은 잠시나마 그 외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육중한 철문 양쪽에는 번쩍이는 구리 명판과 굳게 담은 헌병들의 입술이 서 있었다. 이곳은 권위와 규율의 상징이었고 신성 불가침의 구역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2시를 간 넘긴 시간 정문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 온 듯한 차림새였다. 누렇게 바른 면바지와 소매 끝이 해진 낡은 갈색 점퍼 차림은 이 엄격한 군사구역의 단정한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손에는 짐이라곤 낡은 청가방 하나뿐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농촌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너무나도 평범한 시골 농부처럼 보였다. 온화함과 피로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노인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헌병 초소로 다가갔다. 저기, 면회 좀 왔는데.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칠로 다져진 것처럼 약간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손자를 보러 왔다는 기대감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당직 근무를 서던 김 병장은 노인의 허름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 오는 면회객들은 대부분 깔끔한 정장이나 최소한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누구 면회 오셨습니까? 김 병장이 딱딱하게 물었다. 그의 말투는 이미 노인을 귀찮은 민간인으로 분류한 후였다. 윤재호 훈련병. 내 외손주가 여기 있다 해서 하랍이 되는 사람이 왔다오. 김 병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랍이. 그는 이미 노인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 훈련소의 모든 것은 절차와 규정대로 움직였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허름한 지갑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농협 명함뿐이었다. 아, 정신이 없어서 신분증을 놓고 왔네. 급하게 오느라. 하지만 윤재호 훈련병 외조부 윤석현이 맞는디. 장난하십니까? 여기 지금 훈련소 정문입니다. 신분증 없으면 면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김 병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급하게 오느라요. 여긴 관광지가 아닙니다. 신분 확인 없이 아무나 들여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의 말투에는 노인의 허름한 차림새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때 초소 안에서 쉬고 있던 박 중사가 나왔다. 그는 상황을 듣더니 혀를 찼다. 박 중사는 바로 전날 박상우 하사에게 자질이 부족하다며 불필요한 질책을 들은 터라 짜증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병장 뭐하냐? 빨리 돌려보내. 어르신 죄송한데 여기는 보안구역입니다. 신분증 없으면 당장 돌아가셔야 합니다. 혹시 훈련병한테 전달할 거라도 있습니까? 편지 같은 거. 박 중사는 노인의 청가방을 슬쩍 보더니 그 안에는 낡은 사과 한두 개나 들어있을 법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냥 얼굴만 보고 싶어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노인은 눈빛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끝내 애원하지는 않았다. 식사는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잘 먹입니다. 걱정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박 중사는 노인을 거의 문 밖으로 밀어내는 듯하며 철문을 닫았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노인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펴고 헌병초소 앞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낡은 점퍼 속에 감춰진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허름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묵직한 위엄이 풍겼다. 헌병들은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다. 김 병장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런 분들은 꼭 중요한 일과 시간에 맞춰 와서 난리를 치더라. 신분증도 없이. 옷차림만 봐도 답 나오지 않냐? 딱히 힘있는 분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놔둬도 돼. 그들은 노인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었다고 확신했다. 노인은 훈련소 정문 바로 앞 텅 빈 버스 정류장의 낡은 벤치로 걸어갔다. 그는 벤치에 앉아 정문 철망 너머를 응시했다. 마치 수천 명의 군인들 속에서 외손주 윤재호의 그림자라도 찾아내려는 듯이. 그의 깊은 눈에는 단지 실망감만이 아닌 단호함과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은 가슴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디자인의 구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이 아닌 묵직하고 단호한 동작으로 화면을 켰다. 그는 벤치에 앉아 정문을 등진 채 단축 번호를 누르는 듯한 숙련된 움직임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면회를 요청하던 겸손하고 순박한 노인의 음성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명징한, 그리고 듣는 이에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을 주는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나야.
지금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정문 앞이야. 윤재호 훈련병 면회 때문에 왔는데 신분증이 없다니 안 들여보내주는군. 아니 됐어. 절차대로 하는 게 맞지. 다만 여기 헌병들이 좀 과하게 불친절해서 말이야. 보안구역 앞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가 없어. 그가 잠시 말을 끊었을 때 헌병 초소까지 미세하게 노인의 마지막 문장이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지금 합동참모본부 의장 비서실장에게 보고해. 즉시 이 한마디가 훈련소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의 기폭제가 될 줄은 정문 앞에서 희죽거리던 헌병들은 꿈에도 몰랐다. 정문 앞 낡은 벤치에 앉은 노인 윤석현은 투박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미 헌병 초소에서 모욕과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옅은 안타까움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과시하려 들지 않았고 단지 이 훈련소의 경직된 태도와 결여된 인간미에 대해 조용히 보고했을 뿐이다.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깍듯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의장님. 지금 이동 중이십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이동이 아니라 잠시 멈췄다. 해군 기초교육단 정문 앞 벤치다. 내 외손자 면회 때문에 잠깐 들렀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정중히 거절당했어. 규정은 규정이니 수긍했다만 규정만 있고 예의는 없더군. 낡은 점퍼 하나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확인하고 가는 길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꾸밈도 없었지만 그 무게는 수화기 너머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합참의장실 비서실은 이 조용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사성장군 군의 최고 지휘관이 신분증 하나 때문에 일개 기초훈련소 정문 앞에서 농부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기강 회의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초유의 사태였다. 비서실장은 전화를 받은 지 3초 만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노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했지만 그가 사용하는 보안 단말기 자체와 음성은 그 어떤 신분증보다 강력한 증명이었다. 비서실장은 곧바로 훈련소의 상급 부대 지휘 라인을 건너뛰고 해군 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당직실의 최고 등급의 긴급 지령을 타전했다. 그 시각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훈련소장실. 최준원 대령은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 대비 자료를 검토하며 눈을 비비고 있었다. 그는 뼛속까지 군인이자 행정가였다. 훈련소는 그의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규정집과 매뉴얼대로였다. 그의 인생 철학은 오차 없는 완벽함이었다. 훈련소장 자리는 진급 직전에 고가 점수를 챙기는 중요한 위치였기에 그는 사소한 잡음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오후 2시 37분. 조용해야 할 소장실의 적색 보안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 전화는 오직 최상급 부대의 긴급사항이나 보안 등급이 높은 지시를 받을 때만 사용되었다. 최 대령은 이마에 미세한 주름을 만들며 전화를 받았다. 훈련소장 최준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절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해군 작전사령부 인사참모부장, 그것도 최 대령보다 2단계 위의 계급인 윤 중장에 경향된 목소리였다. 최 대령, 지금 자네 훈련소 정문 상황 보고 즉시 해. 당장 대답해. 윤 중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으나 지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 대령은 의자에 몸을 고추세우며 보고했다. 현재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문 근무자 김병장과 박 중사, 통제 이상 없이 임무 수행 중입니다. 오후 2시경 신분증 미소지 민간인 1명 면회 거절 조치 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신분증 미소지 민간인? 그 노인 말인가? 그 노인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민간인이라고 보고해.
윤 중장의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당장 정문으로 달려가. 지금 즉시 정문 앞에 있는 노인을 찾아. 최고 예우를 갖춰 의장실로 모셔. 지금 당장. 단 1분도 지체하지 마. 이게 국방부와 합참에서 내려온 긴급 명령이다. 최 대령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합참, 국방부. 일개훈련소 정문 앞에 신분증 없는 노인에게 왜 사성장군 라인의 긴급 명령이 떨어지는가? 그의 완벽했던 매뉴얼은 폭풍우를 맞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최고예우라는 말은 군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위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외국 원수나 국방부 장관급 인사를 영접할 때나 쓰는 단어였다. 중장님, 그 노인의 정체가 혹시 최 대령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체? 그 노인이 바로 현역 합동참 모의장이시다. 윤석현 대장. 수화기에서 떨어진 최 대령은 잠시 숨을 쉴 수 없었다. 훈련소장실의 깨끗하고 정돈된 공기가 갑자기 독가스처럼 느껴졌다. 윤석현 대장. 현 군부의 최고 수장. 사성 장군. 그가 지금 자신의 훈련소 정문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낡은 점퍼 차림으로 일개 헌병에게 면박을 당한 채. 최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거나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는 20년간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군 전체의 최고 지휘관을 정문 밖의 벤치에 방치한 훈련소장이라는 끔찍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김 병장, 박 중사, 당장 정문 열고 뛰어가. 지금 정문 앞에 앉아 계신 그 노인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최고 예우를 갖춰 소장실로 모셔. 당직 사관의 명령이 헌병 초소 내부 통신망을 통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김 병장과 박 중사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들이 방금 전 비웃고 돌려보낸 힘없는 민간인이라 치부했던 그 낡은 점퍼의 노인이 자신들의 군 생활을 단숨에 끝장낼 수 있는 합동참 모의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들이 나눈 조롱 섞인 대화와 노인을 향한 경멸적인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중사 뭐해? 당장 뛰지 않고. 당직 사관이 초소문을 박차고 나와 고함을 질렀다. 박 중사와 김 병장은 마치 총알에 맞은 것처럼 자세를 잡고 철문을 허겁지겁 열었다. 정문 밖에는 여전히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시계가 아닌 훈련소 안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다. 노인은 훈련소에서 마치 폭발음이 울린 듯 갑작스럽게 요동치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최준원 대령은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 소장 제복을 다시 정돈하고 훈련소 부관, 주임원사와 함께 일렬로 정렬했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당당함이 아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의 그것처럼 무겁고 빨랐다. 이 훈련소의 최고 예우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훈련소장 최준원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훈련소는 방금 전까지 완벽한 규율의 성체였지만 이제부터는 한 노인의 조용한 분노 앞에 선폭풍 전야가 될 터였다.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정문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불과 5분 전까지 일상적인 경계 근무가 이루어지던 이곳은 이제 정군 최고 지휘관의 예상치 못한 현장 시찰로 인해 최고 등급의 비상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문 안쪽에는 최준원 훈련소장과 부관, 주임원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완벽했지만 얼굴의 격려는 그들이 느끼는 공포를 숨기지 못했다. 최 대령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낡은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그가 바로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합동참모의장 윤석현 대장이라니. 노인은 여전히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는 이미 단순한 농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벤치에 기대어 앉은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고 훈련소 안의 소란스러운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의 눈빛에는 20만 대군을 이끄는 지휘관의 묵직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차렷, 경례. 최대령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옥타브는 높았고 미세하게 떨렸다. 정문의 도열한 모든 간부가 완벽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경례의 각도는 완벽했지만 그 동작에는 200%의 공포와 100%의 아부가 섞여 있었다. 헌병박 중사와 김병장은 공포에 질려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면회 규정 때문에 감히 송구합니다. 김병장은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헌병들을 향해 손짓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규정대로 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일어나게. 자네들 탓이 아니야. 다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을 뿐이지.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훈련소 전체를 뒤흔들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대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한 채 노인에게 다가갔다. 의장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부대의 초병들이 감히 의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제 지휘 감독 소홀입니다. 어떤 문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최대령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군생활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굴욕과 함께 그의 진급과 경력이 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윤 장군은 최 대령을 보며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최 대령, 너무 흥분하지 말게. 내 옷차림을 보고 누가 알아보겠나. 내 잘못도 있지. 하지만 윤 장군은 말을 끊고 고개를 돌려 훈련소 정문을 바라봤다. 안쪽에서 바삐 움직이는 부관들의 모습과 훈련병 생활관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규정 이전의 인간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이다. 자네들은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에게는 무례할 수 있어도 사성 장군에게는 최고 예우를 갖추는군.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군의 기강인가? 이 짧은 질문은 최 대령의 귀에 수천 발의 총탄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규율과 매뉴얼의 신봉자였지만 지금 그 규율은 윤 장군의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괜찮다. 나는 지금 면회객 자격으로 왔다. 내 손주 윤재호 훈련병이 잘 지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윤 장군은 헌병들을 지나쳐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훈련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낡은 점퍼와 대비되어 더욱 강력한 위험을 뿜어냈다. 헌병 초소 앞에서 조롱당했던 초라한 노인이 불과 10분 만에 훈련소 전체를 뒤집어 놓는 최고 지휘관으로 신분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윤 장군은 훈련소장실로 모셔졌다. 최 대령은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부관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훈련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간부들이 상황 파악을 위해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윤 장군의 손아귀에 있었다. 소장실에 앉은 윤 장군은 어떤 격식도 차리지 않았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청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병들의 훈련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최 대령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그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자네, 내 손주 윤재호 훈련병의 생활 기록을 가져와 보게. 윤 장군이 조용히 말했다. 최 대령은 즉시 재호의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기록에는 재호가 군기 불량으로 여러 차례 얼차려를 받았고 규율 이에도 부족이라는 박상우 하사의 평가가 첨부되어 있었다. 최 대령은 이 기록을 보며 당황했다.
자신의 손자가 문제훈련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윤 장군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윤제호 훈련병. 박상우 하사에게 수차례 지적을 받았군요. 규율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최 대령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하려 노력했다. 윤 장군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군 최고 지휘관의 차가운 분노가 떠올랐다. 규율 이해도 부족? 규율은 군인의 생명이지. 하지만 내 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규율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내 손자가 타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비겁하게 행동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윤 장군의 눈은 최 대령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규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부조리가 없는지 자네는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건가? 최 대령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제 단순한 면의 거절 문제가 아니었다. 윤 장군은 자신의 손자를 통해 훈련소 내부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노인 윤석현이 벤치에서 느꼈던 인간미의 결연은 단순한 헌병의 태도를 넘어 훈련소 전체를 지배하는 폭력적인 규율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던 것이다. 당장 윤제호 훈련병을 이곳으로 불러. 그리고 윤제호에게 규율 이해도 부족 판정을 내린 박상우 하사도 함께 소장실로 불러. 윤 장군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함을 넘어 무거운 명령으로 변해 있었다. 그 명령은 훈련소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훈련소장 최 대령은 자신이 지난 20년간 지켜온 완벽한 규율이 이제 그 창시자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훈련소장실의 공기는 무거운 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낡은 점퍼 차림의 윤석현 대장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는 최준원 대령이 목덜미에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인물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훈련복 차림의 윤제호 훈련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박상우 하사였다. 재호는 조교의 인솔하에 훈련소장실에 불려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또 어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최악의 얼차려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그러나 시선이 중앙의 노인에게 닿는 순간 재호의 세상이 멈췄다. 낡은 점퍼와 농부 같은 주름하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따뜻한 외조부의 모습이었다. 훈련소의 모든 공포와 고통을 잊게 만드는 단 하나의 존재였다. 박상우 하사는 제호보다 더 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훈련소장실로 오면서 이 모든 사태가 신분증 없는 노인을 조롱한 헌병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소장실 안에서 낡은 점퍼의 노인이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그 최고 지휘관이 자신과 훈련병 윤제호를 동시에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박 하사는 자신이 그 훈련병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위가 사성 장군에게 보고되었음을 직감했다. 윤제호 훈련병, 박상우 하사, 앞으로. 윤 장군이 나직이 명령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4주 만에 보는 가족, 그것도 훈련소의 모든 권위를 능가하는 존재의 앞에서 재호는 무언가 굳게 닫아두었던 본물이 터지듯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가득 고였고 굳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호는 차렷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 장군은 재호의 떨리는 어깨와 고통을 인내하려 애쓰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재호야, 너 잘 지내고 있니? 하레비가 걱정 많이 했다. 재호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억눌렀던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네, 왜 할아버? 지. 이 단어는 군인의 언어가 아닌 어린 손주의 언어였다.
윤 장군과의 대화는 군기를 완전히 해제시켰다. 이리 와서 앉아보렴. 여기는 면회실이다. 윤 장군은 재호를 자신의 옆 소파로 이끌었다. 재호는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앉았고 윤 장군은 재호의 전투복 소매를 잡고 조용히 물었다.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진실은 그의 목을 막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온몸은 그 말이 거짓임을 외치고 있었다. 윤 장군은 재호의 군복깃을 살짝 열어봤다. 일장에서 박상호 하사에게 당한 얼차려의 흔적, 굳게 결속된 근육들, 그리고 피로가 누적된 눈가. 윤 장군은 재호에게서 시선을 떼고 최 대령과 박 하사를 차례로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온화함에서 차가운 빙하의 색으로 변했다. 박상호 하사. 윤 장군이 나지막이 박 하사의 이름을 불렀다. 박 하사는 숨조차 쉬지 못하며 대답했다. 넷, 하사 박상우. 자네는 내 손주 윤재호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지? 규율 이해도 부족이라고? 그래서 자네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박 하사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교육, 훈련, 규정에 입각한 군기 확립을 위해 얼차려를 부과했습니다. 얼차려? 아니, 자네는 구타와 모욕을 반복했다고 보고받았다. 화장실 청소 검열 시에는 물방울 하나를 빌미로 윤재호의 부모님을 모욕했고 잠든 소대원들 앞에서 원산 폭격을 시켰지. 그것이 자네가 말하는 규정인가? 아니면 자네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폭력 행위인가? 윤 장군은 보고서를 던지듯 소장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최 대령이 평소 관리하던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 장군이 정문 앞에서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수집한 윤재호 훈련병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에 대한 비공식적인 내부 보고서였다. 군에서 규율은 중요하지. 나 또한 규율을 목숨처럼 지켰고 그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윤 장군은 박 하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군에서 동료애와 신뢰가 사라지면 그 부대는 껍데기만 남는다. 자네는 규율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규율을 방패 삼아 약자를 짓밟고 동료를 적으로 만들었다. 자네의 행위는 군의 기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부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다. 최 대령은 자신이 지난 몇 주간 훈련소 내부에 어떤 암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박 하사가 보인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윤 장군은 마지막으로 최 대령에게 명령했다. 규율은 군을 지키지만 인간미가 없는 규율은 군인을 죽인다. 나는 내 손자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네의 훈련소에서 장차 이 나라를 지킬 젊은 군인이 동료에 없는 간부의 폭력에 굴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네의 판단을 듣고 싶군. 최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의장님. 박상호 하사는 즉시 조교직위에서 해제하고 군 형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소장실의 창밖으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이제 훈련소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군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윤 장군의 조용한 분노는 훈련소의 모든 부조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빛이 되었다. 진짜 강함의 의미. 훈련소장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상호 하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아까의 창백함을 넘어 체념과 공포가 뒤섞인 어두운 잿빛이었다. 사성 장군 군의 최고 지휘관 앞에서 자신의 비겁함과 폭력성이 낱낱이 해부되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최준원 대령이 엄중한 징계를 언급했지만 윤 장군은 아직 박 하사를 놓아주지 않았다. 박 하사. 윤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자네는 이제 군형법에 따른 절차를 밟겠지만 그 전에 군인 대 군인으로서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네가 약자의 등을 짓밟는 것이 규율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보게. 윤제호 훈련병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게. 박 하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훈련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이 무너진 채 사과해야 했다. 이것은 징계보다 더 굴욕적인 형벌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 박 하사는 제호 앞에 섰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으나 그의 허리는 90도로 숙여졌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병들을 호령하던 그것이 아니었고 수치심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윤제호 훈련병.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군기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 박 하사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마쳤다. 이 사과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뼈아픈 인정이었다. 제호는 외조부의 보호 아래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박 하사의 사과를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통쾌함보다는 연민을 불러왔다. 제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윤 장군은 박 하사의 사과를 확인한 후 최 대령을 바라보았다. 최 대령, 징계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하게. 다만 이 부대에서 박 하사가 조교로 머무는 것은 부적절하니 오늘부로 즉시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게. 이것으로 병영 내 어둠의 그림자는 일단 걷어내야 한다. 최 대령은 망설임 없이 예 알겠습니다. 즉시 전속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상우 하사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경례를 올리고 소장실을 떠났다.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느렸으며 훈련소 복도를 따라 멀리 사라져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훈련소장 최 대령마저 잠시 소장실을 비웠다. 윤 장군과 제호, 단둘이 남은 소장실에는 낯설지만 포근한 정적이 감돌았다. 윤 장군은 낡은 점퍼를 벗고 잠시 숨을 돌렸다. 제호야, 너 힘들었지? 왜 하레비한테 편지 한 통 안 했어? 걱정할까봐 그랬니? 윤 장군은 손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전투복에 거칠게 변해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손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약해지면 나중에 동료들한테도 짐이 될까봐 그냥 참고 버티려고 했습니다. 제호는 눈물을 훔쳤다. 윤 장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다. 우리 제호가. 넌 이미 강한 군인이다. 힘든 환경에서도 비겁해지지 않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그는 잠시 창밖의 훈련장 구령 소리를 들었다. 군대는 강해야 한다. 맞지. 그러나 군대의 진짜 강함은 규율의 완벽함이나 폭력적인 기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진짜 강함은 인간미와 신뢰에 있다. 오늘 그 박 하사가 너를 짓밟았던 힘은 일시적인 권력이었지만 내가 겪었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분노했던 하레비의 힘은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이 수십 년간 쌓아준 신뢰에서 나온 것이다. 윤 장군은 제호의 어깨를 펴게 했다. 잊지 마라. 군인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존재여야 한다. 자네는 이제 훈련소에 남은 기간 동안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강함이란 무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하게 보이는 것임을. 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출구 쪽으로 걸었다.
그는 이제 다시 합참의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정문 앞에서 다시 최고 예우를 갖춘 최 대령과 간부들의 경례를 받으며 윤 장군은 훈련소를 떠났다. 그는 낡은 점퍼를 벗고 군 수송 차량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정문 안쪽의 제호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다. 윤제호는 훈련소장의 옆에서 외조부의 웅장하고 묵직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허름한 차림에서 군 전체를 움직이는 최고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제호에게 단순한 구원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의 표상으로 각인되었다. 제호는 더 이상 억울함에 떨거나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해졌다. 고단한 훈련병의 나날은 아직 남아있지만 제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목표는 단순히 훈련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말처럼 인간미와 신뢰를 갖춘 군인이 되는 것임을. 자신도 언젠가 힘없는 동료를 짓밟지 않고 그들의 등을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며 제호는 다시 훈련소 안으로 발을 옮겼다. 훈련소의 딱딱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제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신뢰와 희망의 빛이 싹트고 있었다. 윤 장군이 훈련소를 떠난 후 남은 기초 군사훈련 기간 동안 윤제호 훈련병을 대하는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다. 조교들은 제호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소대장들은 그에게 과도하게 친절했다. 제호는 자신이 가진 합참의장 외손자라는 배경이 일시적인 보호막이 되었음을 알았지만 그 권위를 절대 남용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더욱 완벽하게 규율을 지켰고 동료 훈련병들을 조용히 챙겼다. 그의 태도는 훈련소 간부들에게 무건의 경고를 보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동기들은 제호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낸 모습, 그리고 외조부의 힘을 이용해 특혜를 요구하지 않은 그의 태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수료식 후 제호는 서해의 외딴 섬에 위치한 해군 기지로 발령받았다. 훈련소의 폐쇄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실무의 치열함과 함께 인간적인 정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제호는 이곳에서 비로소 외조부에게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참들에게는 예의를 갖추되 불합리한 명령에는 침묵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후임들에게는 자신이 일장에서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후임이 들어오면 박상우 하사처럼 폭력적인 군기 대신 신뢰를 먼저 쌓았다. 밤늦게까지 업무를 가르쳤고 사적인 부탁은 단호히 거절했으며 힘든 작업이 있을 때는 항상 솔선수범했다. 어느 날 새로 전입 온 이등병이 실수를 연발하자 한 선임병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려 했을 때 제호는 조용히 나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 일병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제호는 그 선임병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선임병은 과거 박 하사에게 배웠던 폭력적인 방식이 제호 앞에서 통하지 않음을 알고 조용히 물러섰다. 제호는 비록 사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가 지키는 인간적인 원칙이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되었던 것이다. 제호의 이런 태도는 부대 내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윤상병옥은 병장에게만큼은 억울한 일로 피해를 주지 말자는 무건의 약속이 생겼고 부조리했던 관습들은 제호가 속한 생활관에서부터 서서히 사라져갔다. 제호는 힘든 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동료들을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진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동료의 등을 기꺼이 받아주는 인간적인 신뢰의 무게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제호에게도 저녁이 다가왔다. 그는 말년 병장이라는 이름 아래 부대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저녁에 부대원들은 그를 위해 성대한 저녁식을 열어주었고
고창과 후임할 것 없이 모두 재호와 진심으로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는 그가 특별한 배경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가 윤 장군의 가르침을 군 생활 내내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저녁 당일 재호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부대를 나섰다. 군복은 더 이상 고단함과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가치를 짊어진 가장 명예로운 제복이었다. 정문을 나서는 재호는 2년 전 외조부가 모욕당했던 그 벤치에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정문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찾은 진짜 강함의 의미를 되새겼다. 재호는 군 복무를 통해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희생,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를 이해하는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이제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군대의 진짜 강함은 인간미와 신뢰에 있다는 외조부의 목소리가 영원한 나침반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이끈 조직에서도 계급이나 권력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등을 지켜주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을 다짐하며 정문을 뒤로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